앞으로는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도우면서 일을 했었는데 매우 오랜만에 이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를 우리가 개최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경험하시는 대로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7년에 민주화를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미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나 혹은 동유럽 국가들이나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이제 민주화의 장밋빛 희망이 있었죠. 우리가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었다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때 이제 높은 기대감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은 조금 더 우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위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민주적 공고화이기보다는 민주주의 후퇴, 디모크래틱 백슬라이딩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데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은 비교적 민주주의 공고화 관련해서는 우등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걱정되는 면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가 제대로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갈등 극복과 국민 통합의 무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언제나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갈등이 분열이나 대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도 그런 의미에서 뜻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행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최영식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하시고요. 학계를 대표해서 우리 성균관대학교 정현백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정계에서 두 정당의 초선 의원들께서 오늘 나오셨는데요. 아까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김대수 의원은 조금 늦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백승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김대섭 의원은 오시는 대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자 발표자들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씩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50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잘 시간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할 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모든 사람이 자기 할 말만 하게 되면 통합이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것을 모색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추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제가 추가로 발표자분들께 드렸기 때문에 발표를 다 들은 후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 한 8분 정도씩 발표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청중분들께서 제기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에 첨부된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지에 질문하실 내용들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그 청중들을 위한 그 질문 시간에 모아서 답변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 발표회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점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댓글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같이 포함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자들께서는 이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대로 우리 최영식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님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7 민주화운동 노동환경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한국노총 상임위원장 최영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말하는 그 대한민국의 위대한 혁명, 4.19 혁명,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8.7 6월 항쟁, 그리고 촛불 혁명까지 우리 국민들이 갈망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기 위한 투쟁과 혁명은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8.7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군부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쾌거였습니다. 6월 항쟁이 비록 6.29 선언으로 급격하게 봉합되고 경제 민주화, 사회 민주화로 이어지기까지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노동자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일터와 공장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노동자 투쟁은 이전의 비민주적, 권위적인 사업장 노사관계, 그리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기초한 전근대적 노동시장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달라진 사회 환경은 사회주체로서 노동자의 의식을 일깨웠으며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조건의 개선과 자급장 민주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달라진 사회 환경은 그리고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사용자의 권위주의적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에 의해 통제의 대상이 되어왔던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조합 조직률로서 1989년 조직률은 19.8%까지 급증하는 등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뤄냈으며 이러한 노동자 투쟁은 다시 사회 전반의 민주화 여부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당시 노동자 투쟁의 한계 역시 분명했어 준비되고 조직된 노동운동의 부재는 투쟁을 자급장 단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며 지역과 산업 단위 그리고 사회적 단위에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꿔나가기까지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투쟁의 성과는 그리고 한계는 이후 노동시장에 반영되어 노동자 계급의 양적 성장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졌지만 반대로 지속적으로 노동조건의 후퇴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를 깨쳐나가지 못하고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근무호기 운동이 한창일 때 노동자들은 고용유연화와 정책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산업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노동시장이 이중화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기지의 부실로 인해 시작된 국제금융위기는 이후 생산의 해외 투자 및 국내 외주화로 양질의 일자리 감소 및 저임금 노동을 양산하였고 1919년 코로나
일부의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비대면 노동이 활성화되었고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12대 88 사회라는 사회 불평등 구조가 포착화되고 있고 노동자 간 갈등은 커지고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절벽, 기후위기, 급격한 산업전환이라는 복합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어 노동자들은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근로자 파견법은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양산하였고 이후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재개정하였지만 비정규직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인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불법 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이장시키는 가짜, 삼삼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정책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규제, 최저임금 인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법 2, 3조 입법 등 최소한의 권리보장과 보호방안 마련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부는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하는 임금 유연화 정책과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노동시간 유연한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전체 노동자의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방식으로 폭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노조를 건설폭력배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그에 따른 보상까지 불법으로 치부하여 전국의 건설 현장을 단속하여 5천여 명을 검거하는 등 건설노조를 와해시킨가 하면 하청 노동자들을 투쟁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별 없는 일터, 함께하는 일터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총선 때 7대 핵심 정책 요구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비롯해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 3조의 개정, 산업별, 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체계의 구축,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등을 요구하였으며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반대 등 노동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정의로운 사회 구축을 위해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과 기후위기, 디지털 산업 전환, 탄소 중립 등 급격한 산업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의 터널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정치,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에게 고통이 증가되고 이에 맞서 저항과 갈등이 크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의 문제는 바로 취약노동자의 문제이며 사회구조의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문제입니다. 노동운동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기 핵심의 노력을 전제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자 하며 노동운동의 그러한 노력이 다시 시작되는 사회 변형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조금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말 민주주의가 위기에 극복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전에 우리 이재호 이사장님 그리고 또 서울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개인이든 경제든 독점에서 시작된다. 결국은 경제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도 독점이고 정권의 입법부의 어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도 독점 체제에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든 사회, 교육, 일반 모든 정치적인 부분도 독점 체제가 올바로 서야만이 민주주의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놓치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지금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당면에 있는 문제 12대 88 말씀도 하셨고 이중구조 말씀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디지털 산업 전환, 뭐 AI의 부상이라든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본격화된다면 그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노동과 관련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시간 맞춰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은백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를 2번이나 했거든요. 2텀이나. 그래서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부르면 오지 않을 수 없는 그건 다시 말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애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그 자료집 따라서 쭉 할 텐데요. 그 자료집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체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들 공감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보다는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갈등 그리고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고 우리들 전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한 민주주의의 회복, 경제 불평등의 해소, 주거의 기본 권리 확보, 요즘 그 전세 피해자들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기후 환경 위기의 극복, 노동권의 회복, 지금 방금도 발제하셨는데요. 그리고 신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공공성을 회복할 건가, 어떻게 성평등을 실현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대체로 목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실현해야 갈 건가 하는 것이 과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얘기를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제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명제긴 한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불평등, 가난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치 시대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독일은 전후의 경제 부흥에 못지않게 민주주의 발전도 달성했는데요. 그 성공의 배경에는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성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어로는 정치교육, 폴리티시 빌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가장, 제가 가서 도서관에서 다 뒤져봤는데요. 그 교과서 중에서 가장 잘 된 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의 민주시민 교과서의 제목이 오늘의 민주주의, 데모크라티 호이테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놀라운 거는 민주시민 교육 교과서의 1장이 빈곤과 부로부터 시작합니다. 가난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가난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의 다양화를 전제로 합니다. 짜깁기 가족, 한부모 아빠 혹은 한부모 엄마, 노인으로 살기, 여성의 임금, 장애우들, 노숙인, 이런 거를 쭉 1장의 가난에서 나열을 하면서 독일에서의 가난을 연결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교과서에서 이렇게 1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가난, 경제적 불평등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가 뭐 구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논의로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 부분은 강조를 하고 가난으로부터 탈출은 민주주의 회복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저는 두 번째로 지금 이 일부의 토론의 제목이 갈등 극복과 국민 통합의 모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는 학교 현장에서 혹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보시겠지만 여러 개 지자체에서 그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던 조례들이 폐지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고 거기에 대해서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 등이 각각 진행되면서 교사들한테는 연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교사들과 학생들 굉장히 피곤해하는데 이것을 다시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그래서 이것을 필수 교과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시민교육 얘기하면 독일의 그 사회민주당 지도자인 빌헬름 리크네이트가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통한 사회변혁은 팔팔 끓고 있는 바위 위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교육을 통한 변화는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사실은 뒤에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집행력을 가진 정치 주체가 사명감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민주시민 교육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저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런 노력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저는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지지난주에 한국에 나와 있는 독일 3인당의 프리드리 에버트 재단 소장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내가 독일에서 민주시민 교육, 정치교육의 성공의 중요성을 얘기했더니요. 독일이 얼마나 이걸 강조하는가 하는 건 1년 예산으로 알 수 있는데요. 제 지금 통계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슈메트 소장은 독일이 1년에 민주시민 교육에 쓰는 돈은 최소한 20조 이상이다. 바로 이거는 독일의 오늘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민주시민 교육의 강화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걸 여실히 드러내주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시민 교육이 뭐 여태까지 해온 식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주시민 교육의 방법론적 성찰이 중요하는데 이미 국내에서 부산의 그 장은주 교수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소개한 것이 독일의 보이텔스바 합의입니다. 독일도 60년대, 특히 68 학생운동 이후로 보수 진보 사이에 이념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 교과서와 사회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는데 이때 1976년에 독일의 보수와 진보가 만나서 합의한 것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입니다. 보이텔스바흐라는 곳에서 합의가 성사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두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만나서 합의를 한 거는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양 진영이 다 모두 학생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역사가 진실이니까 이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강박증에 우리들이 너무 빠져 있었다. 이런 우리의 한계를 성찰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치열한 토론과 조정 과정을 거쳐서 크게 세 가지를 합의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하거나 학생 스스로 독립된 의견을 갖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사안은 수업에서도 그 쟁점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를 가르칠 때는 학생들한테 진보는 이렇게 설명하고 보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하는 논쟁의 쟁점까지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들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정치적인 판단이 자신 개인의 이익과 자신의 개인의 이해관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분석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보이텔스박 합의에 따른 민주시민교육에서는 교사가 끼어들어서 자신의 견해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너무 지금 시간이 없겠는데, 네 번째로 성평등 교육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위원회나 스웨덴의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계속 한국의 성평등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의 태조와 여성가족부의 퇴행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민주주의를 완성합니다. 더구나 요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이, 젠더 평등이 전제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저출생 문제에 성공한 나라에서는 성평등이 전제되지 않았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평등은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평등하고 여성들이 경제성장에 많이 참여할수록 경제성장과 GDP는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가들이 여성 혐오를 저장하고 성평등을 통해서 득표율을 높이려고 하는 현상은 정말 이거는 후진국에서 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집단의 반성과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잘 나가는 유럽의 강경 보수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가 가진 가장 큰 비극은 상류층과 중상층 외에는 한국의 보수층은 관심이 없는 엘리트형 강경 우파가 정책 결정과 정치 담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우리 강경 우파들은 주권이나 국민 경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지만 공공부문의 강화와 재분배의 필요성, 약자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이나 독일을 위한 대안이 대표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치 집단이 자기 반성이 필요하고, 다시 제가 추가로 좀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시민사회가 이념적으로 분할되었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등장을 위시해서 보수 세력의 조직화가 2000년대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과거의 시민사회가 중재자로서의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적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치권이나 정치 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통합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이제라도 빨리 강력하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좀 빠진 얘기는 나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백 교수님께서 시민교육 관련된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너무 정치적인 측면이 부각이 돼서 본의가 왜곡돼서 전달되거나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치권에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좀 생활 속에서의 시민교육, 차이에 대한, 다름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공존이라든지 이런 그 가치들이 좀 녹아져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좀 배워나가는, 같이 사는,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에 대한 교육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정 교수님 발표하시는 사이에 우리 김재석 의원이 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소개해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조선일보의 강경희 논설위원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입니다. 저 이력에서 잠깐 오타가 있어서 수정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4번째, 5번째에 보면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고 여성관총 부회장인데 전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주제고 대학에서 제가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경제부 기자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거대 담론 사실 모두가 느끼지만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정의를 해야 될 것인지 나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진단한 것들로 좀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새로운 포퓰리즘의 시대, 사실 이게 지금 민주주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만 너무 자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주의 교본이라는 미국, 영국에서조차 이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집권을 하면서 세계 정치학자들이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본이 참고서가 사라졌고 교과서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또 우리 나름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 영국의 이제 민주주의 교본으로 생각되는 미국, 저 사진은 왼쪽 사진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당시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입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코노미스트 구설연구소 EIU에서 세계 민주주의 지수라는 거를 발전 수준을 조사를 하죠. 2006년 조사 때부터 쭉 그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들어있던 나라가 2016년 오바마 말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제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트럼피즘이라고 불리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 트럼피즘의 시발탄은 대안적 그 진실이란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취임식 사진에서 봤듯이 사실은 저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훨씬 사람이 많이 왔다고 주장을 하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인터넷에 저런 비교하는 사진이 놔두니까 백악관에서 사실은 사람이 적어 보이는 건 저기 흰천을 깔아서 그렇고 워싱턴의 지하철 이용객 수는 훨씬 많았다. 뭐 이런 주장을 펴면서 이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더 많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사실이 아니니까 밝혀지니까 당시에 이제 백악관 고문 그 켈리언 코네이 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대안적 사실을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사실은 거짓말 또는 뭐 부분적인 팩트 이런 것들을 갖고 우기기 시작하는 문화가 굉장히 확산이 됩니다. 사실 이런 트럼피즘이 시사하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거의 이제 대공황 전후, 과거의 큰 경제적 쇼크는 어떤 정치 불안을 가져오고 그것이 뭐 세계대전으로 비하하든지 전쟁으로 해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런 어떤 세계대전의 형태는 아니지만 각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 전쟁 같은 상황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불안정이 커지고 말하자면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땅이 물러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또 이 전염병이 돌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불안,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글로벌 선거의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사지요.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제목을 제가 한국 경제는 전진하는데 한국 정치는 과연 전진하고 있느냐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듯이 95년에 이건희 회장이 기업은 이류인데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다. 근데 지금 과연 우리나라 경제는 그때 비하면 GDP는 95년에 이제 436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200조 하나로 5배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도 당시 12,000불에서 지금은 33,000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더 아까 전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더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또 살기가 더 좋아졌는지, 행복도가 높아졌는지, 이것은 굉장히 의문이고 많은 사람이 위기와 그 불평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는 모두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사실 어떤 격차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낮았었죠. 근데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2000년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피부로 와닿는 그 불평등, 또 상대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경제적 어떤 불평등이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를 가져오는 굉장히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모두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한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성적 시험을 잘 보듯이 굉장히 총점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EI 지표에서 우리는 올해 발표하는 거 보면은 167개국 중에서 22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에 들어가서 미국보다도 순위가 높습니다. 이 순위가 우리가 2006년 시작할 때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였다가 2008년에 완전한 민주주의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2016년, 15년부터 한 4년간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총점은 좋은데 우리는 왜 이럴까라고 보면 사실 세부 항목을 보면 선거와 다원 이런 항목은 굉장히 점수가 높고요. 9점대입니다. 그리고 정부 기능도 8점대로 상당히 높은데 가장 낮은 게 정치 문화가 6점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하루아침에 빨리 바뀌기가 굉장히 힘든 사안이고요.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또 토론하고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화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여기 지금 제가 3가지 사진을 놨는데 맨 왼쪽이 호빗이고요. 가운데가 훌리건, 맨 오른쪽이 이제 그 벌컨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라는 책을 낸 그 철학자 제이슨 브레넌이 이 프레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과거에 이제 민주주의의 정치학자들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이 벌컨, 그 SF 스타트rek에 나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정보가 많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그 유권자가 되리,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유권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브레너는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다. 사실은 호빗하고 홀리건 2종류밖에 없다. 근데 호건은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 비투표자. 그리고 홀리건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감정에 휘둘리고, 어찌 보면은 그 스포츠 경기의 홀리건처럼 내 편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상대편에 대한 증오로 나타나는 홀리건이 되는데, 이 브레넌의 진단은 그렇습니다. 호빗을 정치 참여시키면 벌컨이 되는 게 아니라 홀리건이 되고, 홀리건은 더 나쁜 홀리건이 되고, 사실은 민주주의는 이 2가지로 작동을 해왔다라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맨 끝에 지금 386 운동권 세다와 한국 민주주의, 이거 아까 87 체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386 세대 입장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그 민주화에는 기여했지만 지금은 그 운동권 논리가 좀 어떤 프레임이 작동하고 세상을 좀 단순화하고 이런 것들이 뭐 그러니까 정치인으로도 유입되고 또 이것이 시민사회 확장이 되면서 사실은 오히려 우리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아까 말했던 트럼피즘과 같은 것들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나, 전 조금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시간이 15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본론을 저한테 기대하는 건 아마 이 언론의 역할일 텐데,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훨씬 더 제가 비관적이어서 할 얘기가 예, 그래서 앞에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지금 기술 혁신과 함께 이 리거십 미디어는 굉장히 급격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신문에서 그 문체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매체로 볼 수 있는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25,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존의 매체 같은 경우에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는 아웃링크가 아니라 인링크 전략이 되면서 독자들은 뉴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백화점에 가서 모든 물건이 다 있는 뉴스를 고르듯이 그렇게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됐는데 그것이 기존의 어떤 리거시 미디어 입장에서 굉장히 급격히 신문의 위기로 다가오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사실은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뉴스 소비자들은 팩트보다는 본인의 어떤 입맛에 맞는 뉴스를 골라서 소비하고 또 최근에는 SNS나 유튜브들이 등장을 하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확증 평향이 훨씬 강화되는 그런 뉴스 소비가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지형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벌컨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동안의 어떤 뭐 신문이나 과거의 리거시 미디어가 해왔던 그 민주주의 교육 기능도 굉장히 급격히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거나 중도의 목소리가 쓸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현재 어떤 기술의 변화 속에서는 그 팬덤 정치 또 그런 감정 투표 이런 악순환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사실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대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전개에 계신 두 분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각 10분씩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리 백승화 의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의원 백승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강연 주제는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입니다. 자료 27쪽에 있고요. 좀 의아하실 것 같아요. 교사들은 정치기본권이 없나? 또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교사들에게 좋은 것이지 그게 왜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이라는 개념이 국민 여러분께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연관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올 1월까지 초등학교에서 17년간 초등교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좀 행복하게 배우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 출신이 국회에서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영입인재 제안을 받아서 사직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천상 교사라고 저를 생각하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들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이런 제가 왜 국회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소속 38개 국가 중에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정치기본권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 두 번째는 정당을 가입하고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것, 세 번째는 내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교사들은 이 세 가지가 다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SNS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 가서 어떤 정치인의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하트나 좋아요를 누를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면 안 되니까요. 또 정당 가입, 정치 후원금, 나는 저 정치인이 마음에 들어, 공약이 괜찮아, 그래서 후원해주고 싶다고 해도 절대 후원할 수가 없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도 가입할 수가 없고 본인은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표를 내고 출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일본을 제외한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체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제한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시민적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표현 행위까지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이런 정치 제도와 사회 문화적 관용이 너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사 출신 정치인은 특히 사표를 내고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온 사람은 제가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 나와 있지 않느냐, 교사도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냐 하면 근무 시간 내에는 지켜야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주입하든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든지 하는 발언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이후에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당을 가입하거나 후원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무 밖,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 가입, 후원 등은 모든 선진국들이 당연히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많은 교사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 얘들아 하나님을 믿어야 해, 또는 얘들아 부처님을 믿어야 해, 이렇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치적 기본권 또한 주어진다고 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기본권은 별개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화면에 나오는 작년에 있었던 서희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에겐 정당 가입도 정치 후원금도 불법이지만 교육 관련 종사자 또는 사교육 종사자들에게는 합법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당연히 정당과 입법부는 적극적으로 정치를 참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치는 공교육과 교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형적인 구조로 움직여오게 되었고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과 괴리된 잘못된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공교육이 무너지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로와 민원, 또 소송에 시달리고 목숨을 잃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저거는 교사만의 비극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우리 교육기본법에 보면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현재 정치적 기본권을 빼앗겨서 대부분 본인의 삶에서 정치 영역을 배제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정치적 책임감도 약합니다. 저도 정현백 교수님 강의를 방금 전에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저 또한 보이스텔스 바흐 합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사에게는 이런 보이스텔스 바흐 합의 같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할 역량이 없습니다. 왜냐? 본인은 정치적 시민권이 없거든요. 교사 본인은 정치적 구속 상태입니다. 교사 본인이 정치적 시민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시민이 아닙니다. 시민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미성숙한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 양성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한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민주시민 교육 양성을 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적 기본권을 빼앗긴 교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의 불행, 나아가 이 아이들의 미래 희망인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정치 기본권 보장 잘된 나라 어디가 있느냐? 독일이 있습니다. 이 독일은 의회에 진출한 교원의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20% 이상이 교사 출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는 저와 국민의힘당 정성국 의원 둘뿐입니다. 독일은 휴직만으로 출마를 보장하는 선진국들의 경우,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교사 출신 의원들이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과 교육 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고 SNS에 하트조차 누를 수 없는 수십 년 동안 입틀막 당한 우리나라 교사들은 정치 참여는커녕 민주시민을 길러낼 교육 역량조차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정책과 입법이 보다 활발히 일어나 더 이상 힘에 겨워 목숨을 잃는 교사가 없도록, 또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시민으로 교사가 온전히 정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교사의 시민권을 넘어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할 수 있습니다. 교사 자존감을 높여서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그 민주 시민이 자라서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교사를 교사답게 세워드려야 합니다. 이 교사 정치 기본권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승화 의원님 교사 정치 참여 관련된 발표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느낀 생각인데요. 우리 백 의원님은 학교 계실 때 굉장히 유능하고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업 듣는 느낌이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재석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늦게 도착한 김재석입니다. 앞서서 강경희 논설위원님께서 그 정치가 사류라고 하셨는데 그 사류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좀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빛이 훨씬 더 크죠. 빛이 뭐 90%로 한다 그러면 당시랑은 약간 시차가 있네. 그러니까 저도 믿지 못하시겠지만 MZ세대 안에 들어가는데 그 MZ세대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그림자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젊은 정치인 입장에서 우리 민주화에 빛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어떤 그림자 같은 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됐고요. 제가 마침 그 87년 6월에 태어나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같은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침 또 6월 29일 날 태어나가지고 거의 그 민주화 된 이후로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제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인식이랑 외교정책 관련해서 민주화는 우리에게 어떤 빛과 그림자를 주었는지,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 그러니까 즉 인권과 소수자 집단 관련된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었고 또 어떤 그림자를 남기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경제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떤 것이 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남아있는지 그것을 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빛이 훨씬 크죠. 그렇지만 조금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뭐 빛과 그림자를 공히 이렇게 비슷한 분량으로 써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화는 90% 이상이 다 빛이고 10%의 어떤 그림자 정도를 남겼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대한민국과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인종주의 문제의 해결에 기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낮았던 것이 사실이고, 우리 대한민국에 주류하고 있던 미군 부대들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아주 어떤 인권의 무시라든지 어떤 인종적 차별 같은 것들을 심각하게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이 진행된 이후에 더 이상 적어도 국내에 있어서만큼은 특히 이제 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불평등을 대놓고 방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금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하나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의 독재 체제 안에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국내에서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를 하는 동시에 또 어떤 일본 자민당과의 은밀한 교류, 어떤 밀실 정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한국의 지배 관련, 그러니까 일본의 이 식민 지배와 관련된 만행들을 상당 부분 방기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했었던 과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 대한민국과 일본 관계에 있어서 이 일본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그 어떤 역사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시키게 되는 계기들이 좀 되면서 어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많이 해소된, 많이 해결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나왔지만 비슷하게 여전히 제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 같은 것들은 과거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독재 체제에 기여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배후에서 지원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필요 이상의 적대감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동시에 이제 반서방 독재 국가들에 대한 미화, 예를 들면 소련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미화 같은 것들, 때로는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세력들까지 남겨놨던 그런 어두운 잔상도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권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민주화 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후에 우리나라 인권과 소수자와 관련된 어떤 정책들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일단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변화하도록 하는 계기가 바로 민주화 운동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국가 권력이 함부로 국민의 어떤 재산과 신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던 때가 바로 저는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소수자 집단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입법들도 많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시민사회에서의 단체들, 그다음에 어떤 집단들의 힘을 실어주게 되는 어떤 계기들도 됐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운동이라든지 장애인운동, 나아가서는 환경운동 같은 것들이 저는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유산으로는 그것이 지나치게 당파화돼서 당파성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이것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945년부터 1953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대한민국 내 좌파 세력들, 그리고 이제 북한 국가 권력에서 자행했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눈 감게 되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있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권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당파성이라든지 차별성 같은 것들도 저는 분명히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인권이나 소수자의 권리만 강조하면서 이러한 이견들을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교양이 없는 사람처럼 치부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더도그마 현상들도 저는 이때를 기점으로 좀 많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여기 좀 많이 문제인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소수자 문제도 그렇고요, 인권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386 세대, 그리고 어떤 민주화를 이뤄냈던 주역이었던 386 세대 역시도 과거의 어떤 성리학적 사고의 질서에 기반한 어떤 이성애가 무조건 그렇고, 예를 들면 종족적 내셔널리즘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진보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충분한 역할들을 못 해내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주주의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소수자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도 사실 그 주류들의 생각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문제들도 저는 같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회 경제 정책에서의 빛과 그림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민주주의 이후에는 이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재분배도 이때 비로소 많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육공화정이 들어선 이후에 모든 역대 정부들은 어떤 경제적 약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어떤 경제적으로 좀 취약할 수 있는 계층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 행정 조치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지역 사이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이때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부활이 이때 또 이루어졌고요. 어떤 낙후 지역에 대한 정책적 강화, 그다음에 예산 지원 같은 것들도 이때 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정적 유산들은
제가 좀 느끼고 있는, 특히 이제 보수정당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그때 경제적 불평등을 조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현재 경제 성장을 발목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재분배를 위해, 뭐 사회적 조치를 위해 필요한 규제들은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더도그마 현상이 여기서도 비슷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 어떤 기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전히 지금 현대사회의 경제정책,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상당한 저는 어떤 지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육, 노동시장, 사회보장 면에 있어서도 당시 육고장이 들었을 때 이외에 크게 획기적으로 변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연금 비용은 조금 뭐 궤를 달리게 하긴 하지만 지금 뭐 노동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 문제라든지 사회보장 문제는 사실 민주화 그때 이후에 생겼던 거의 모든 제도들이 아직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동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정책들이 개별 직장에서의 소득 증가에서만 좀 치중하고 있고 결국 소득 분배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를 아직까지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또 과거 이 민주화 이후에 여러 가지 나왔던 경제 정책들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세 꼭지로 감히 제가 민주화 운동의 빛과 그림자를 평가를 해봤는데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재석 의원이 민주화 베이비 출신이었군요. 놀랐습니다. 5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제목에 있는 대로 한국민주주의 나도 할 말이 있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내 이야기만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이제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발표하셨던 것들이 자기 관심사항에 좀 집중되어 있다면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혹은 이런 정치적 갈등이나 대립, 사회적 분열의 원인을 각자 좀 진단을 해주시고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강경희 위원께서 해주셨습니다만,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그 디모크라시 인덱스,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수라는 걸 발표합니다.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한국은 뭐 대체로 그 완전한 민주주의군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가끔 이제 결점 있는 민주주의군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요즘에는 뭐 완전한 민주주의군입니다. 이번에 제 기억에 167개국 중 24개든가 25개인가 그 정도만 지금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 거죠. 참고로 북한은 165등입니다. 사실 그동안 압도적으로 167등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아프가니스탄하고 미얀마가 나타나면서 165등이 됐습니다. 전혀 다른 두 시스템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지수상으로 이제 이건 뭐 아무래도 시스템의 작동과 관련된 평가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주로 많이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작년인가 재작년, 제가 작년 지사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19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당신하고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이제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뭐 괜찮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조사 대상 19개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0%가 심각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이 더 양극화가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수상으로 느끼는 그 응답으로는 매우 심각하다가 한국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도 한 89%쯤 됐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한 응답이.
근데 미국은 매우 심각하다는 답은 그 정도로 높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절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나머지 40%가 심각하다. 그래서 10명 중에 9명이 심각하다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이제 뭐 다른 분들 말씀 이제 준비하신 동안 제가 몇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양극화를 문화전쟁, 컬처워라고 많이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어떤 가치적인 규범이나 윤리나 혹은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차이가 그 다툼이나 갈등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왜 그렇게 갈등하는가라고 보면 그냥 싫다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정서적 양극화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무의미한 다툼과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의 고민을 오늘 발표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좀 더 보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진단과 답을 말씀을 청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내지 8분 정도씩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청중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눠드린 질문지나 혹은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대답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세션에만 질문지가 있었군요. 여기 혹시 필요하신 분 손을 드시면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질문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질문을 좀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서를 우리 김재섭 의원님이 마지막까지 여기 지역구 행사 때문에 먼저 일어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이야기하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 최영식 상임부위원님 말씀 듣고 두 번째로 우리 김재섭 의원님 말씀 듣는 걸로 순서를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형식 부위원장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많은 우리 발표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민주주의 87년 체제에서 저희들이 민주주의의 한계를 말한다고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바로 정치 양극화에 있다고 봅니다. 저 거대 양당 체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2대 총선을 봐서 알겠지만 승자 독식의 방식, 새로운 정당과 성장은 아예 가로막아 버리고 이런 거대 양당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민주주의를 위기로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치는 정쟁에서 이긴 정당이 패배한 정당을 보듬지 못하고 또 패배한 정당 역시 승리한 정당의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선, 총선, 지방선거, 보궐선거 모든 대한민국의 선거는 양당 체제의 정말 효율적인 어떤 그 경쟁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결론적으로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정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문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일단 그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더 발전돼야 돼요. 정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소수 정당의 건강한 목소리가 거대 양당 사이에 길을 열어주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결국은 다 들릴 수 있는 혼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거대 양당은 이 소수 정당의 일단 목소리를 아예 무시해 나가는 자기들만의 일단 라운드에서 움직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행복이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 자나깨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양극화된 정치가 우선 바로서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일단 우리 글로벌 모든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 지금 뭐 AI에 대한 엔비디아 이런 문제, 또 우리 한국 같은 기업도 보면 결국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 독점 체계에 대한 어떤 경제 자유가 결국은 우리 국민들 개개인의 삶도 무너뜨리고 있다. 결국은 정치도 결국은 거대 양당, 독점 체제가 국민의 삶, 자유와 민주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이런 저는 일단 결론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대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뭐 국회의원 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원외위원장으로 4년 동안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가 시작했고 여전히 저는 본회의장을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의 문제의식은 사실 이런 겁니다. 좀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건데 뭐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 정치인들이 아고라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콜로세움에서 싸우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정치와 타협과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검투사로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콜로세움 전장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각 정치인들은 각 당의 지지층들에 대한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지층들이 주어지는 어떤 지지나 응원, 거기에 힘을 입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갈 추동력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지층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그 힘을 입어서 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식만으로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상대편은 적이 되고 죽여야 되고 절멸시켜야 되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각 지지층의 극단적인 분들은 끊임없이 흥분하고 과잉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정치는 이제는 대화나 타협이나 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편을 절멸시키고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무너뜨려야지만 하는 그런 전장터로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저희도 원래는 어린애들끼리 이렇게 말싸움도 하고 이러다가 어떨 때는 뭐 주먹질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화해하고 잘 지내면 좋은데, 갑자기 연장을 쓰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정치도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정치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결국 법과 제도라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여야 모두가 사실 공히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연장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화 그리고 뭐 타협으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이제는 서로 문을 닫아놓고 저놈들은 없애야 돼 하다 보니까 말이나 어떤 이런 주먹질이 아니라 그냥 저 뒤에 있는 큰 제도라는, 그리고 법이라는 연장을 가져와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야당은 국회를 독점하고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은 거부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맞닿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제도와 제도가 맞닿는, 그러니까 무기와 무기가 맞닿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치의 양보라든지 한치의 진척도 없는 교착 상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아무것도 서로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야당도 힘자랑을 하고 있지만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에 맡길 거고요.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야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이런 교착 상태에서 필요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민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어떻게든 상대 진영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을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지층들의 눈치만 계속 보고 가면서 눈치를 살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을 자제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 자제를 할 줄 알아야 저는 우리 정치도 그래도 한 발짝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과잉되고 흥분된 상태가 지속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고요. 저야 뭐 아직 300명 중에 1명의 의원에 불과하지만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4류, 3류는 돼야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류에서 3류가 되는 게 우리의 희망인 이 상황이 참 처절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충분히 말씀 못하셨는데 우리 정인백 교수님. 예, 우선 아까 백승아 의원님께서 민주시민이 아닌 교사가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은 저한테 굉장히 저는 좀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버드 대학에 있던 라이샤오 교수가 일본사 개설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조그맣게 한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나라는 굉장히 이상한 민족이다. 특이한 민족이다. 모든 이념과 기제를 받아들여다 극단화시킨다. 그래서 라이샤오 교수는 커뮤니즘, 공산주의도 한국에 가서 극단화됐고 반공주의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뭐 이 라이샤오 좋아하지도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결국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이런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의 근대사회, 현대사회 경험 속에서 내재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 못했지만 자세히 좀 강조한 것은 정치가들의 자각과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불리한 기반이 있지만 여기에 기름을 붓고 양극화를 더 극단화시킨 거는 저는 정치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던지고 포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정치가들의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유명해서 그걸로 나치라는 그 추악한 탈나치와의 과거를 이제 넘어서 탈나치화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84년까지 독일에 살아본 저는 대중들, 역사가들도 그렇게 평가하고요. 대중들 속에서 탈나치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탈나치화가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엄청난 예상과 치열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두 번째는 저는 68 학생운동이 정치혁명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만들어냈던 문화혁명이 사실은 독일 사회에서 나치의 그거를 잔재를 깎아내리는데 죽이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저는 기억을 해서 제가 한번 새벽 기차를 탔다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조금 얘기가 지나니까 나는 나치 시대 좋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그냥 입에서 줄줄 나오는 도저히 공공장소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특히 이 자리에 그 아주 전도가 유명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정당 차원에서나 정치가들의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제도화입니다.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한 제도화의 노력은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까 시민사회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주는 이런 운동이 새 국회에서 저는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차원에서도 버텀업 운동,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운동으로 민주서민교육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한 얘기 반복입니다만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 김재섭 의원님 발제에서 긍정적인 유산, 부정적인 유산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건 사실은 굉장히 이분법적입니다. 실제로 현실은 이분법이 어느 중간에서 합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가들이 이분법을 설정해놓고 계속 이거를 극단화시키고 포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나 이런 데 평가는 우리가 그나마 달성한 절차 민주주의도 지금 조금 후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절차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회복과 더불어서 나가서 이것이 일상생활에서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대하는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특히 검찰에 의한 조사나 기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그것이 사실은 법치주의를 얼마나 왜곡하고 시키고 있는가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든가 법치주의의 공정한 적용이 전제돼야 되지만, 여기서 저희가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많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당 정치가들이 같이 합의해서 그래도 만나서 민주시민 교육과 그걸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좀 하자는 것을 특히 이 두 의원님들이 먼저 시작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경희 의원님. 네, 아까 교수님께서 그 퓨 리서치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 그 올해 초에 여기서 이제 24국을 조사한 그 조사를 보면은 이 현행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그 2017년에도 굉장히 만족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19%, 지금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좋다고 하는 게 19%인데 이게 올해는 17%로 더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도 떨어졌지만 거기는 기본 베이스가 40%대로 우리보다 굉장히 높은 베이스에서 떨어졌고요. 반대로 이거 강력한 지도자가 이 의회나 어떤 법원의 견제 없이 그러니까 좋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통치 체제를 선호한다는 게 2017년 23%에서 지금 3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대의민주주의 체제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물론 이제 어떤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가 주도의 빠른 경제 성장,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런 향수가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말 사실은 이건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파리 특파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유럽의 이제 많은 국가들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잘 될까? 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지난 한 15년의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이 대통령제라는 게 승자가 독식하고 이 권력을 쥐면 그 사회 전체가 과잉 정치화되면서 전문가 집단, 관료까지 줄 세우기가 되고 쪼개기가 되고 이런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효용을 다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너무 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아까 이제 386 세대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역사적으로 학생운동 세대들이 정치권에 많이 편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삼김 시대까지는 꽤 이제 어떤 정치 프로들이 그 나름의 어떤 충원 구조도 가져 있었고 훈련 구조도 가져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신인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그러니까 사회를 어떤 프레임화해서 적과 동지를 구분을 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역사 해석에까지 굉장히 과한 이제 이분법이 나타나고 그래서 압도적으로 저는 정치가 갈등을 조장해서 권력을 쥐는 이 체제 그리고 쥐게 되면은 사실은 그 강력한 임기를 보장받은 대통령제 하에서 굉장히 떡고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제 이분화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좌우가 이렇게 정권 교체를 하면서 시계추처럼 저는 중도로 수렴해가는 중도좌파 중도표로 수렴해가면서 조금 우리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찾아내고 그런 어떤 정책 대안에서 그 담론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옛날에 과거의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같은 386 세대 말고요. 이렇게 이런 사실 젊은 세대로 저는 세대 교체를 하고 이분들은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되게 그 부강해진 나라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성장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역사를 바라보건 우리 사회를 바라보건 또 미래에 이분들이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젊은 세대의 똑똑한 젊은 세대를 정치에 영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대안은 아까 이제 벌컨을 많이 어쨌든 소수라고는 하지만 벌컨을 많이 늘려야 하고 그 벌컨을 늘리는 건 이제 정 교수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셨고 저도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그 10년에 어떤 이 시민을 키워낼 것인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사회에 나와서 어떤 싱크탱크도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또 그 지금 뭐 오늘 이런 자리 어떤 담론을 형성하는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책 결정 과정의 프로세스가 좀 더디더라도 되게 민주적인 절차를 많이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빠른 결정보다는 그렇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승아 의원님. 제가 받은 이 질문은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지금 어두운 면들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일단 저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주의 역사가 짧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어떤 혁명을 통해서 애초에 처음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정착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지만 군부 독재와 여러 쿠데타와 이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민주주의가 정착한 정말 동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민주당은 당원 25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 당원의 의견을 20% 반영한다. 이 선거에 그 당내 선거에도 그러한 이 중앙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찬성이 80%가 넘었어요. 이것은 당내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 동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국민들께서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 정신을 학교 다니면서 또는 살면서 체험해보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토론 수업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반대 의견을 물어보면요. 아예 막 흥분을 해요. 그게 말이 돼? 저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찬성하진 않더라도 저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나. 대다수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길러가는 것이 앞에서 나온 양극화나 극단주의를 조금씩 이렇게 무마시켜가는 긍정적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예전에 왜곡 보도를 해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다거나 민주화 운동을 쿠데타라든지 반공 운동이었다든지 이렇게 잘못 보도를 했다던가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한 TV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유튜버들도 너무나 많고요. 정치에 관심 있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당원 250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치 혐오를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터부시하고 정치인 거기서 거기지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해야 되니까 투표를 하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슬프게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 더러운 것이고 나랑 상관없는 것이고 나는 고고한 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 더러운 정치판에는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인식을 빨리 벗어 던지시고 혹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치는 나의 삶이다.
나의 가스요금, 버스요금, 내 아이가 학교 다니는 거, 뭐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인으로 이제 막 시작했지만 정말 열심히 잘 하겠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 혐오를 하지 않고 더 감시해야지. 내가 더 지켜보면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입으로는 협치와 타협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목리를 부리고 국회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막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그러는지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할 때는 또 잘하는구나 칭찬도 해주시고 못할 때는 똑바로 하라고 고함도 쳐주시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뼈에 새기면서 성찰하고 더 발전해가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께 아주 질책 많이 들을 각오하고 학교 그만두고 정치기로 왔고요. 정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잘 정착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정치에 많이 관여하셔서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발표자들이 준비한 발표와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남았는데요. 플로어에서 질문을 주실 분들은 좀 손을 들어 주시면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너무 길지 않은 형태로 예, 권원로 의원님 마이크 질문이 동의하겠습니다. 저 발제 잘 들었습니다. 결과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최은식 상임 부위원장님인데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10년 하면서 노동자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현장 정치 한 20년 했고요. 지금은 식당에 자영업을 하면서 아내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 와서 가장 의문이 드는 게 왜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은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술 자본 생산성 때문일까? 아니면 노동 풍토 때문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한국노총이라는 노총이 나서지 않을까? 저 후배들이 한 300명 제조업을 많이 합니다. 제조업을 많이 하는데 그 후배들, 경영하는 후배들 이야기가 연말 되면은 대기업 노조, 대기업 노동자들이 있는데 연말 보너스가 자기 1년 연봉 정도 나간대요. 자기들 직원들. 거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현재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노동조합과 대기업 오너의 단합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빨리 선진국 없이 어느 정도는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죠. 18, 6, 4. 근데 지금도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400, 250, 150 하다가 250대 가면은 차이가 더 나버려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인력을 못 구하고 대기업은 정말 경쟁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노총이나 노총도 이제 을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갑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자리 떴습니다. 김재섭 의원 마지막에 소득분배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는 왜 노동조합에서 해결하지 않는가? 그것이 해결되어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두 개가 더 들어온 게 있어서요. 같이 다 논의를 하고 각각 발표를 일단 거기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민주시민 교육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같은 대학교 교수셨던 설승현 님이 주신 건데 이거는 우리
정현백 교수님이 답을 주실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왔는데 이거는 어느 분이 하셔야 될까요? 미래 50년 후, 100년 후 기후위기로 50년, 100년 후 민주주의가 있을까? 자원은 고갈되고 갈등은 가속화되는데 민주주의가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시간도 부족하고 공멸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답답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까요? 우리가 백성하 의원님 한번 해주시죠. 그럼 순서대로 일단 우리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에 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OECD 국가의 최하위를 한국이 노동 생산성을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노동조합에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은 저는 세계 최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한 40년 동안에 세계 최고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을 이뤘을 때는 이 노동자들의 그 정말 훌륭한 그리고 열심히 하는 국민성의 뒷받침이 된 노동 생산성이 있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노동 생산성에 대한 거는 어떤 그 과학적인 자료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노동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임금 격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아마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노동조합을 오랫동안 했지만 저도 노동자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에 대해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역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임금 상승, 임금의 가장 그 고임금을 받는 업종들을 보면 금융, 그 다음에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이렇게 대표적으로 봐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정부의 그 세율이나 그 다음에 임금 체계에 대한 부분이 정부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을 소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기업의 임금을 조금 낮게 인상하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좀 높이 이렇게 인상하는 사후 한박의 어떤 이 임금 협상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어떤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을 저하시키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이든 먼 훗날에는 모두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되고 생활 자체도 수준도 저하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는 저임금자들이 고임금을 받는 금융이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임금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정부의 정책이 저는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좀 정부에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결국 정부에서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많은 어떤 정부에서 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있는 또 많은 그 저임금자들이 정말 제가 바라는 목표는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는 모두가 임금 격차가 없는 고임금의 노동자가 되기를 좀 희망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제가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송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석 의원께서 하신 소득 분배, 이게 정말 그 사회 민주주의, 그죠?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기업이나 같은 데서는 성과급을 분명히 직원들한테 충분히 배분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공공기관에 일단 적자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보면 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결국은 성과급을 가져가는 이런 어떤 정말 상상도 못해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그냥 뒤로 빠져나가는
이런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관리 감독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득 분배는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모든 국민들도 함께 좀 관심을 가져야만이 이 소득 분배도 제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대로 뭐 완벽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 토론장이다 보니 제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 못 드린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더니 이제 보시는 눈이 또 넓어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혜민 교수님. 예, 그 질문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김웅 교수님 질문하셨는데, 설승현 교수님, 예, 민주시민교육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필수교과화의 문제가 뭐냐, 문제점이 뭐냐, 교사민주주의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근데 민주시민의 교육은 저는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정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집단은 정부와 그리고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에 양성평등교육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서요, 서울시 교육감 조희영 교육감을 몇 번을 만나 설득을 해서 민주시민교육으로 양성평등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이거 다 통합하자, 인권교육. 교사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이게 빠르게 진행될 해서 뭐 조희영 교육감 설득했는데 교육부에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우리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면 입각하자마자 바로 민주시민교육 필수교과 선언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힘이 저는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정치 집단의 결정은 시민사회 목소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계속 요구하고 정치 집단이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필수교과화는 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이게 전부 다 NGO 단체들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하면 밥그릇 문제가 돼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정부가 어떻게 유효하게 설득해서 통합교과로 가느냐 하는 거에는 정부의 노하우와 그 어떤 테크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피곤하게 하면 교사들은 너무 지쳐있다. 학생들도 이 다양한 교육의 와중에서 지쳐있는데 이거를 통합하는 것은 그러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백승환 선생님 지적한데 교사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재정 교육감님이 경기도에 계실 때 민주시민교육, 평화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부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창작가 비평사가 그 교과서 만드는 걸 주도했고, 그래서 제가 그 전체 평화시민교육의 책임 연구자로서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뭐 경기도 교육청 내부에서 막 반발이 올라왔는데 이재정 교육감님이 그냥 밀어붙였고요.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했던 굉장히 중요한데 교사들 선도 집단을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때 교육감이 어떤 걸 하셨냐면 교사들이 토론 모임을 만들어서 저녁 시간에 토론 모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1인당. 굉장히 교사들한테 효과가 있어요. 단지 돈의 문제가 우리가 하는 걸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해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이 세 가지 교과서에 대해서 교사 집단들이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는 집단이 생기면 각 학교에서 이들이 앞서서 하니까 이거를 벤치마킹 하려는 교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교과서가 다 그 부교재라는 한계가 있는 한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에서 효과성을 발휘하기가 높지는 않았는데, 저는 다양한 이해 집단이 있지만 앞서가는 교사 그룹들이 교육청이나 후에서 적극적인 정부가 지지를 하면서 활성화를 하게 하고 이것들이 확산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민주시민 교사가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나중에 말씀 듣고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 2016년에 한국정치학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책을 청소년용하고 일반인용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육 관련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 민주당 계열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하자는 쪽이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파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볼 땐 이거를 넘어서지 않으면 민주시민교육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차원을 낮춰서 너무 크게 혹은 정치적인 부분까지 뭐 보이텔스 파악까지 가지 말고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 먼저 이거를 시작을 해서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정치 색깔 좀 최대한 탈색을 시켜서 일단 어떻게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많이 있고요. 그게 성공적으로 돼서 그 교육에 대한 정치적인 중립성이라든지 사회적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 그때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어느 한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또 다음 정부들은 또 그거 엎으려고 하거나 또 다른 갈등이나 마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회적으로 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백승호 의원님, 기후위기. 네네. 기후위기가 걱정되는데 그때에도 민주주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치의 가치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1인 왕정 체제에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잖아요. 그래서 전 집단지성의 힘을 믿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닥쳐오고 힘든 상황이 될수록 오히려 민주주의가 더 발전돼야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파구를 기후위기 속에서 생존의 방법을 찾고 이 돌파구를 함께 지성을 모아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기후위기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영입인재 1호가 박지혜 의원님이시거든요. 또 이전 21대 이소연 의원님도 계셨고요. 환경운동을 하던 변호사들을 영입해서 민주당에서도 이 환경 문제를 굉장히 이 시급한 문제로 삼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환경행동 포럼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우리가 행동도 하고 법안도 만들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회에서 휴직 상태에서 환경운동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는 지역에 그 지역의 환경을 너무나 파괴하는 기간이 들어와서 이것을 막는 활동을 하면서 지금 7만 명이 되는 맘카페도 만들고 그 안에서 환경운동 이 캠페인도 했었는데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용기를 들고 갈 용기라는 말을 만들어서 배달을 시키면 쓰레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들고 가서 거기서 음식을 사고 담아오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몇 달 하다가 못했어요. 너무 맞벌이고 바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이 법으로 이 용기들을 좀 썩는 용기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마트에 가도 물건 하나를 사면 비닐이 너무나 수십 개가 나오거든요. 이 쓰레기 봉투 하나에 깻잎 비닐, 무슨 비닐 다 쓰레기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냥 종이에다가 내가 당근, 양파 이렇게 담아서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법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외국에서 사지를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리백 관련돼서 당에서도 많이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기후위기가 닥친 100년 후에도 수정된 민주주의일 순 있겠으나 형태가 변할 순 있겠으나 다수의 집단 지성이 필요한 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린 제도는 살아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저희가 집단 지성을 모아서 앞으로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다음 세션 2부의 세미나의 주제가 미래 민주주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들은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만 더 받고. 네, 좀 전에 우리 정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교수님이 먼저 요지만 보고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대강은 맞습니다만 그 결정적인 부분을 내가 한번 마지막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민주화 운동기념 사업회 법을 보니까 그 법에서의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그 교사들에 대한 아니면 사회민주 운동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홍보나 간행물 발간 정도가 가장 가깝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 묻고 싶은 우리 백승하 위원님이 처음 이야기하실 때 교사 정치화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때는 우선 교사들의 그 민주화 교육이 먼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그 교육의 주체를 그 민주화 기념 사업회 법을 바꾸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교사 민주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사회 그러니까 민주시민운동 교육 자체를 갖다가 아예 그 민주화 기념 사업회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고 가서 교육에 대한 주체를 갖다가 만들면 어떻겠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쭈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이세호 이사장님이 결심을 하셔야 될 일이고요. 사실은 교사법 관련 법 개정 부분은 다른 데는 하기 부담스럽고 오히려 기념사업회 같은 부분이 제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백승하 선생님이 네. 답변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교사 정치 기본권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입법할 것이고요. 통과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교사 정치 기본권을 우려하시는 분들의 우려는 이거예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자신의 신념을 주입하면 어떡하지? 이 우려점이신데요. 그럴 경우에는 징계를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는 생활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신념을 주입하는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또 사실 징계가 없어도 교사 집단 내에서 그 정도의 인지 수준은 된다. 나의 정치적 어떤 색깔을 학생들에게 강요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런 조직 풍토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법으로 또한 그러할 경우에 징계를 내려서 보호할 수 있다. 학생들을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교사였을 때도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바꾸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면 좀 돌파구를 찾아봐야지. 이걸 만들어서 해결해야지. 이런 성격인데 굉장히 교사 집단에서 별종 취급을 받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 뭐 그런 거를 그렇게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변화를 하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를 우리 뭐라고 하나요? 정치행위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서희초 사건 때도 누구보다 집단이 나와서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도 그 주체인 교사들이 계속 저희는 정치색이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저희는 지금 정치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전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신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정치 행위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선생님들이 정치 나쁜 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민주화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한 교사거든요. 특히 근대사 교육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네네 했는데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것만 보고도 너 그거 특정 정당을 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교육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동료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민주시민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남았는데 강경희 의원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짧게 해주시죠. 네, 아까 그 경제, 그 임금 격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어떤 개편, 임금 격차의 완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저도 예전부터 굉장히 좀 경제부 기자였고 관심사였는데 사실 이게 대기업 수준만큼 중소기업을 올리는 거는 결국 이것도 사용자 입장엔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이 선언적으로 뭐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고용의 형태가 그 긴 노동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산업이 굉장히 급변하고 그래서 과거의 어떤 노동운동의 형태에서 좀 다른 형태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우리나라 노조운동은 그 프랑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리에 보면 프랑스는 그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낮으면서 굉장히 강한 중앙 이 주도적인 그런 상위 상급 단체가 강한 투쟁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북유럽은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면서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조를 통해서
어쨌든 자기의 어떤 권익을 실현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플렉시큐리티 개념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가 있지만 그 사람들을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 안전망이 받쳐주고 또 이 긴 수명에 언제든지 재교육이 가능해서 몇 개의 어떤 직업을 평생에 하나의 직업에서 떨어져 나가서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수명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 교육의 개념으로 평생 재교육, 그러니까 몇 번의 어떤 전직이 가능한 사실 그거를 이제 사회가 받쳐줘야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에도 우리 노조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노조의 운동이 이게 또 이 구호를 외치다 보면 그런 고민들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조금 너무 이렇게 판에 박힌 주장을 하시는 것들이 좀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노총 비교적 합리적이시니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쭉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시대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게 뭐 우리 요랑쟁 기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제 돼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지난 한 40년, 뭐 30여 년 동안 급속하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화해 왔고 또 시대적인 측면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AI나 로봇이나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또 다른 이제 그 전환기의 측면에 있는데 우리의 의식은 아직도 좀 80년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갈등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거를 이제 받쳐주고 있는 정치 제도도 이제 좀 그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래전부터 80년 체제 개혁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87년에 그 소망했던 그 정치 질서가 지금도 유효한 건지 혹은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건 어느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르지만 결국 이제 대한민국을 보다 좀 좋은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미래, 보다 통합된 미래, 보다 화합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오늘 우리 세미나에서 다들 공감했던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이루었는데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리고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청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